저희 글로벌 증시 속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뵈요. 일단 아주 늦었지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새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새해와 관련해서는 해외여행을 좀 다녀왔고요. 그 외에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세계의 경제가 의외로 탄탄하고 또 금융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당히 좀 밝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증시가 실제로 이제 활짝 웃어주는 모습을 1월 내내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 활기차게 증시를 마주하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이러한 아시아 증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해 4분기에 대한 실적인데요. 긍정적인 이슈들도 있었고 오히려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들도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이 증시가 추가적으로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큼 실적이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반기서부터 작년 하반기죠. 계속 주가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그런지 아무래도 이번 그 메타 실적 발표 이후에 숨고르게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M7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지난 그 4분기 실적이 한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메타도 한 24% 실적이 좀 좋아졌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된 거는 한 16% 시장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요. AI 그 투자로 인한 광고 효과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현재 주가 상승에 따른 금융자산 증가가 개인들의 소비를 계속 밀어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렇지만 S&P 500의 M7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실적 증가가 5% 정도 미만이지만 이 부분도 올해 들면은 관세 효과에 따른 그 영향이 어느 정도 일순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그 환급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증시가 좀 화랑 국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가 일단 당분간 좀 화랑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국과 아시아 증시를 비교했을 때 우리 증시가 워낙 잘 가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느냐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을 살펴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중간 선거를 전후한 이 증시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좀 정책을 시행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점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투자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너무 낮다는 건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주식 투자하실 때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든 하죠. 예, 그래서 경기를 악화시키는 관세 부과라든지 또 유로 국가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30일 날 FRB 의장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됐을 경우에 금리를 2에서 3% 포인트 좀 낮추라는 압력이 작용이 될 텐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금융 장세가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금 압박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도 좋은데 앞으로 투자도 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름철에는 관세 수입을 국민 배당을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개인들에게는 한 $2,000 그리고 가정당 최소 $4,000 정도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AI 행동 계획이라든지 암호 자산 수도 구상을 본격화되는 리얼 월드 에셋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국채 그리고 귀금속, 미술품과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거래를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된다면 주시장에도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이런 흐름이 가계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미국의 소비를 자극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하반기까지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이 연장된다는 점에서 주시장 그리고 반도체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지금도 워낙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1개월 그 사이클을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6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회복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6월 달까지가 반도체 사이클 상으로는 분명히 회복 국면을 타지만 이후에는 AI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 증가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건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까 AI에 우선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그 현재 우리의 그 반도체 호황은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반도체 호황 일단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말씀해주신 51개월이라는 사이클이면 사실은 4년 3개월에 해당하는 아주 긴 기간이잖아요. 거기 그 사이클의 초입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본다면 앞으로도 조금 더 상승 여력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또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메모리 칩 공급난이 2027년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다시 미국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의 상호 관세라든지 그린란드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린란드를 취득한다라고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연준 의장을 이제 지명하는 그런 이슈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슈들을 앞둔 게 아주 호재라고만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증시에는 좀 어떤 변동성 이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시장은 트리플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 외에도 이 트리플 약세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할 만한 리스크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정책 불확실성 문제도 커지고 있고요. FRB 의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는 금리를 얼마만큼 빨리 낮추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 주가 하락, 그리고 채권 그 약세라는 트리플 약세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흐름은 미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달러 자산을 현재 금으로 바꾸는 디베이스먼트 거래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글로벌 투자 자금 흐름을 보니까요. 이 펀드 자금 중에 32억 달러가 순유출이 일어났습니다. 4주 만에 이런 유출 현상이 일어났는데 주로 미국에서 한 168억 달러, 신흥국에서 393억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요. 특히 G스코어라 그래가지고 평균 자금 유출보다 현재 시점에 유출이 어느 정도 강도가 센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을 봤을 경우에 미국 을 비롯해서 세계 주식시장에서 자그마한 악재라도 터지면은 이런 그 디베이스먼트 거래들이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를 2에서 3% 낮췄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단기 금리는 하락을 하겠지만 장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트위스트 스푸티닝 소위 말해서 주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 거래 같은 경우는 일주에 1만 번씩 거래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M7을 비롯해서 다양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가 변동성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식 투자하실 때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연준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신뢰 구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치적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네, 물론 제 생각에는 그조차 당신조차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다양한 리스크에 따른 증시의 변동성에 항상 유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좀 시끄러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이제 뭐 인민해방군 군내 서열 1위라고 불리는 장유샤를 비롯해서 17명의 장성과 뭐 수천 명의 영광급 이상의 장교 그리고 뭐 군 장비 납품 기업들이 지금 현재 뭐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궁금한데 이렇게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 중국에서는 가능하고 또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향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아시아,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진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은 활화산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게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었군요. 영화보다도 웹툰 소설에서나 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은 중국의 200만 개 국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자신이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도 갑작스럽게 위축이 되고요. 은행들은 대출문을 닫기 때문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위험이 도사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 은행을 비롯해서 그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감사 활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중에 중국 농업발전은행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만 무려 440조 원 정도로 투자해 놨는데 이 자금이 상당히 부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터졌을 경우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과 관련해서 국제 언론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류젠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 철학을 담당했던 차이치, 소위 말해서 중앙 서기실에서 인사나 군사 문제로 좀 논의하자고 하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전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구속을 시켰고요. 또 장유사 같은 경우는 그날 5시에 시진핑 그 부부와 만찬을 인민대회당에서 하자고 요청을 해서 만찬장에서 이렇게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다가 예. 갑자기 이제 잡혀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위반을 들어가지고 구속을 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전격적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무래도 한 달 전에 그 류젠니 그리고 장유사와의 만나는 자리에서 장유사가 군 인사와 관련된 대규모 숙청과 관련해서 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당과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달라. 그리고 당을 자멸시키는 행위는 멈춰달라고 요청한 거에 대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자신은 문화혁명을 완수하는 문제는 중국의 꿈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만 통일과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조심해야 되는 장유사 류젠니가 이런 그 초청에 응하면서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동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대만 통일과 관련된 무력 행사를 상당히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대만과 관련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완만한 그 충돌이 있는 제한적인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전쟁보다는 분쟁에 가까운데요. 아무래도 대만과 관련된 항공이나 전투기나 그리고 함정들이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우발적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경우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으로 해서 중국이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가 그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만은 5만 명 그리고 미군도 한 5천 명 정도의 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만과 관련된 해상로뿐만 아니라 항공이 차단되면서 뭐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사실은 이제 중국, 대만뿐만이 아니라 각 세계, 전 세계 곳곳에서 좀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소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 반응이 한석규 님이 등장하신 줄 알았다. 네, 차범근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처음 들으세요. 네. 저희는 뭐 마치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처럼 아주 감미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중국의 위협도 아주 감미롭게 들리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만에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될 것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대만을 두고 중국은 핵심 이익, 미국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뭐 경제와 안보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앞서 제가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봤던 바로는 상당히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대만이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아세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협정을 체결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양안 긴장이 무력 충돌이나 대만 봉쇄로 이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예상되나요? 전 세계 GDP의 10% 정도가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큰데요. 네, 대만 해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 그 컨테이너의 한 80%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5,400척의 컨테이너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만의 반도체의 대만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이 선상이 타격을 받았을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산업들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식량 자급률이 한 45%고요. 곡물 자급률은 한 25% 되는데 매년 1,600만 톤 정도의 식량을 대만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끊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안보에도 상당히 커다란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차, 3차 피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또 아시안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방산과 관련된 그 수입을 더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안전적인 그 원유 확보라든지 석탄 수급과 관련해서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해상 운송과 관련된 운송료도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주시장에는 단기적인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악영향 피해가 있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이제 뭐 대만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물동량의 80%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이 위협을 받게 된다면 뭐 대만, 중국 뭐 그 주변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큰 위험에 직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질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 로봇에 아주 주목을 하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뭐 AI를 탑재한 로봇, 자율주행차, 로봇택시 등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중국 가면 자주 보게 되고요. 오. 이 문제가 이제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로봇 택시들이 이제 상용화 될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140개 그 휴먼 로봇 회사들이 있고요. 330종류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현재 2단계 그 자율주행 자동차도 처럼 그 로봇도 5단계로 나눠지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단계 수준은 인간 감시 하에서 운전을 하거나 작업을 하는 수준이지만 이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간 그 지시 없이 엔드 투 엔드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생성 AI에서 이제 휴먼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되는데 현재 그 중국에서는 유비텍이라든지 유니티리, 에이지복 같은 경우에는 보스토 다이내믹스라든지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상회할 정도의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그 모터라든지 배터리, 각종 센서들이 고스란히 그 로봇으로 전이가 됐을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용 로봇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는 앞서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점은 휴머노 로봇 그 3단계부터는 2나노 반도체가 필요한데 2나노 반도체의 공급은 우리가 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발빠르게 한국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영상 보셨나요, 소장님? 네, 저건 많이 실제로 봤습니다. 중국에서도 실제로 보셨을까요? 네, 실제로 보긴 했는데요. 네. 막상 그 오작동이 상당히 많고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는 그 1억 개의 기억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도체가 대부분 그 레거시 반도체로 탑재되다 보니까 오차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나로를 썼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해소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보니까 지금 카지노 딜러 역할도 하고 있고요. 아까 빨래를 개는 장면도 나왔는데 우리 PD님께서 PD님보다 더 빨리, 네, 빠른 속도로 지금 빨래를 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뭐 로봇 시장은 점차 더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도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